위기를 치닫는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를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원수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현제의 화려한 전성기가 옵니다. 그 이후엔 점차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군인 황제 시대에 혼란기가 오고 서기 476년에 소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오현제 시대의 후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야만족이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로마 제국은 확장의 나라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비의 제국으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인의 진취적인 생각들이 점차 변화가면서 개방의 제국에서 폐쇄의 제국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이 나라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공한 또는 실패한 지도자는 왜 성공했으며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4명의 성공한 지도자가 있어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타고난 자질이 좋았죠.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 교육 훈련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돼서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현장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지도자는 무엇이 부족했죠? 여기 실패한 지도자 3명 있습니다.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혈통만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족했죠. 경험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군단에 가서 군대 경험, 정무관, 집정관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했다. 그리고 내치를 잘 해야 되는데 원로원과 시민의 관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군단에 가서 경험을 쌓아야 돼가지고 이런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 등 지도자의 기본 자질을 익힐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는 무엇이 갈라지느냐? 바로 로마 시민들이 실패한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이 세 사람이 혈통이 좋아서 황제가 되었을지언정 준비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게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마 제국 황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4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엠퍼러죠. 사령관의 역할입니다. 군단의 지휘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호칭은 프린캡스입니다. 원로원 등 지도자들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위대한 자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땅은 바로 황제 직할령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데 이런 데서는 왕으로 또는 파라오로 불렸어. 자, 4번째 호칭은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기본적으로 최고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군단 지능력과 지도자의 리더 역할, 그리고 황제 속죄에서 왕으로 다신교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그거를 용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역량, 젊어서부터의 경험, 학습, 이런 게 다 갖춰야만 할 수 있었던 고난이도의 직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현대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에 대부분을 갖췄어요. 훌륭한 혈통을 갖췄고 충분한 군단 경험을 쌓았고 타고난 자질이 좋았습니다. 당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 또 특이하게도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명상록이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도 남기게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만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몸과 마음을 남겼다. 몸이 남겼다는 건 뭘까요? 오늘날 로마의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청동상이 남아있거든요. 로마 제국 황제들은 이런 청동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대리석 조각부터 만들었지만 청동으로서 기맛한 모습을 아주 위엄있게 그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황제들의 청동상이 사라졌어요. 왜? 기독교 시대 이후에 이 청동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없애버렸는데 이 사람 거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동상이 남게 되었던 거고, 그럼 마음은 뭐가 남겠냐? 바로 명상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철인 황제로 많이 불리죠. 오현제 한 사람으로서 역사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동 황제에 올라선 게 20살 때인데 20살부터 40세까지 공동 황제로서 자리는 하긴 했는데 군단 경험, 특히 해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앞에 있었던 양아버지가 안토니우스 피우스인데, 피우스는
아무런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치에만 신경을 썼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아들을 분단 경험을 하지 않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수도로마 출신의 한계를 갖게 되고 결국은 40살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아들 콤모두스가 실정을 했고 폭군으로 살해됐기 때문에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삼게 한 아버지 아우렐리스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거라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은 황제의 자질 여러 가지 중에서 대부분을 갖췄어요. 그래서 당대만으로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제 수명도 충분히 살았고 충분한 통치 기간도 가졌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물론 이후에 닥쳐올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도 트라이너스 황제의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원주를 세워요. 트라이너스과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은 원주를 세웠고,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의 총리 관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우렐리스가 치렀던 다뉴브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 보조로 남기고 있는데요.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도미니코 폰타나가 복원을 했고, 원래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걸 높이 세웠고요. 꼭대기에 있었던 아우렐리우스 상 대신에 사도 바울 청동상이 올라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 황제는 철인일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사령관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살 이전에 사령관 역할 경험을 안 했는데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서기 160년 이후부터 게르만 지역의 분쟁이 증대가 돼요. 아우렐리우스가 40세가 넘어서부터 다뉴브강 지역의 게르만족들이 상당히 준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철인이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보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건강도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사령관에 그리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세 이전까지 이탈리아 바깥을 경험하지 못한 그로서는 제국 변방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버거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버거운 것을 이 명상록에 많이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위대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왜 무능한 아들 코모두스한테 제위를 물려줬을까? 이게 역사상 두고두고 남을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위대한 황제로 오현주 중에 한 명으로 칭송을 받는단 말이죠. 선대 황제들은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황제를 물려줬는데 왜 아우렐리우스는 아들인 코모두스한테 제위를 물려줘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망치냐 말이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아주 인기가 있죠. 최근에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아우렐리우스가 오현제죠. 모두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삼아서 제위 계승을 했죠.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아들에게 물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세워가지고 다음 황제를 물려줬어야 되는데 왜 아들을 한테 물려줬느냐, 뭔가 음모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내려오다 보니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음모가 있는 얘기가 재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지금 2편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와가지고 오현주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립니다.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끝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인 오현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아우렐리우스 다음에 무능한 코모두스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코모두스가 20살 때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아주 무능력한 폭군이었고, 이때부터 선대에 만들었던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로마 제국은 추락하고 제국의 변방은 점점 위험해지고, 이럼으로써 이후 시대 3세기라는 곳에 이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아우렐리우스는 코모도스한테 물려줬을까? 왜 아들한테 물려줬을까? 제가 답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우렐리우스는 후계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코모두스는 19세 이전에 이미 공동 황제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황제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트라이아누스는 하드리아누스라는 유능한 젊은이를 양자로 삼아서 공동 황제를 했고, 하드리아누스는 피우스라는 사람을 공동 황제를 했고, 피우스는 아우렐리우스를 공동 황제를 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아들을 공동 황제를 했단 말이죠. 왜 아들을 했을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아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아들을 공동 황제로 하지 않고 황제를 물려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의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앞선 황제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직계 아들이 없었어요. 어차피 아들이 없으니 친척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제일 물려줄 수가 있었는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코모도스라는 멀쩡한 아들이 있었고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무능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괜찮았어요. 충분히 황제 자리를 이어갈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어렸지만 그걸 가지고 아들을 내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최고의 폭군의 한 명으로 평가가 됩니다. 코모도스의 치세는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재앙이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당시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금의 왕국에서 철과 녹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금의 왕국이었는데 철과 녹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디오카시우스가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코모도스는 로마 최고의 폭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폭군이 많았죠. 역사 평가되기는 암울한 지경으로 로마를 몰아낸 사람, 이런 황제 중에 한 명은 칼리굴라, 그리고 엘라 가발루스다. 근데 코모도스는 카라칼라와 함께 폭군 중에 제위세습이란 부당한 사례,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가 제위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사례까지 더해져서 잔인함, 과대망상, 광기, 구제불능의 폭군, 악명이 높습니다. 어떤 악명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검투사 경기를 직접 나갔어요. 첫날 그는 난간에서 활을 쏘고 혼자 힘으로 100마리 곰을 모두 죽였다. 그는 또한 호랑이, 하마, 코끼리도 제압을 했다. 그는 이러한 묘기를 보여주고 난 뒤에는 물러났다가 다시 점심 식사 후에 검투사가 되어 격투를 벌였다. 때로는 콤모도스가 헤라클레스가 환생한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헤라클레스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몽둥이 들고 있는 전형적인 헤라클레스의 모습이죠. 자신을 헤라클레스의 환생한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각상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코모도스는 이런 폭군이 되었을까? 황제가 되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코모도스는 균형 잡힌 몸매, 남자답고 잘생긴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였으며 눈은 이글거렸고 머리는 날 때부터 금발에 곱슬로 햇빛을 받으면 하도 반짝거려서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여겨질 정도였다. 굉장히 잘생기고 남자답고 훌륭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폭군이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통성을 가진 황제로 제대로 교육받았다. 어릴 때부터 공동 황제로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초기 인연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 갔단 말이죠. 문제는 누나 루킬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녀로서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제위를 위협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루킬라가 실제로 코모도스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거를 발각이 되고 누나를 처단한 이후에 성격이 변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근위대장과 주변 간신에게 정사를 맡겨가지고 제국을 내팽개친 혐의가 있다. 제국을 내팽개치고 온갖 악행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카리귤라하고 내려가 비슷하죠. 특히 칼리귤라하고 비슷하죠. 어릴 때 제위에 올라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주변 세력들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정사를 내팽개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갖게 된 거죠.